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대구에 이제 한글 조선어학회 33인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대구 출신 분, 대구 앞으로 기를 수 있는 분인 애산 이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 조선어학회 33인 분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다 보면 잘 안 갑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사진만 봐가지고 이제는 어느 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훈민정음과 한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문화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오해를 일단 오늘 첫 시간에 좀 바꾸고 싶다. 이게 제 오늘 수업의 내용. 그 다음에는 애산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원본은 이사피 선생님이 쓰신 거라서 저는 따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강의를 하고 자료는 다음 시간에 출력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애산 이인 선생님 관련된 책을 한 20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가지고 가시고 꼭 다시 한번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보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일제강점기의 한글 운동을 그냥 문화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조선어학회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은 45년도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 변절하지 않은 독립운동단체를 뽑으라면 문화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선어학회입니다. 국내 무장항쟁단체는 저보다 여기 지금 융합도서관 오시는 분들 더 잘 아시는데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지금 무장항쟁 의열단까지 항쟁단체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왜 수도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냐? 수도에 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서 진짜 실질적인 무장항쟁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화운동은 싸우려고 하면 정치에 뛰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를 하려고 그러면 밖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숨어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뭘 해야 돼요. 드러나서 뭘 하다 보면 당연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뭘 해야 되냐면 위장도 해야 돼요. 내가 누구 편이거든 하면서 위장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위장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제와 살짝 발을 걸쳤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본에 보다가 뭐 사를 봐서 보다 보면은 친해지다 보면 막 마음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저기 돌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콩깍지가 실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친일파가 되고 친일파를 넘어서 내국노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하면 내국운동이 내국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조선어학회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뭘 했느냐 하면은 여러 문화운동을 하시는 분들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을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한말이 오게 되니까 더 이상 조선의 가문들의 힘으로는 밀려드는 이 거대한 서구의 문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조선의 양반들도 바보 아니죠? 미국도 가봤어요. 유럽도 가봤어요. 일본도 가봤어요. 이때까지는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양반들이 가지고 돈 다 때려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를 막아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 춘대가지고 세계의 문명을 바꾸고 이거는 이제는 우리 조선의 가문들의 힘으로는 이 땅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왕실은 일찍부터 한글이 만들 때부터 민중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왕실이 어차피 이 사람 조절 받았으면 좋으니까 당연했겠죠. 그러나 가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갑오개혁 때 국문 조치를 내려서 모든 공공문서를 한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걸 내리고 그다음 이 시기에 신분제를 철폐했어요. 황제가 고종 황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황제의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 신분제 철폐한다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왕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통과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모든 양반들은 아니더라도 조선의 양반 가문에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라도
뭐에 공감했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민중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분제를 철폐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전수해줘야 되니까 빨리 인재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의 재능을 국가로 불러들여야 되니까 필요했던 것이 국문조칙이었어요. 한글로 이제 빼야지.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한글을 이제 국가의 공식 용어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한자는 글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0년, 700년 써도 그 모양이에요. 글자 그냥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가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기마다 글자 다 다르고 조선시대 한글 편지들 보면 글자 모양 다 다르고 내용 다 다르고 뭘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20세기 이후에 맞춤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글을 보면 쉽게 읽혀요. 모양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던 방법은 글자를 쉽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해놓고 나니까 지금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맞춤법 다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글자를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많아진 것이다. 그죠? 세종대왕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 보급이 안 되니 글자를 고정시켜놓지 않고 네 꼴린 데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그때는 장점이었는데 국가의 공식적인 공공문서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거의 반파하게 94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까? 그때 이 조정내의 세력과 그리고 그 밖에서 이 활동을 도와주는 언론팀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896년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 서재필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독립신문의 주간 이 실제로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여기 역할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국가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지석영 선생님이 활동을 하게 돼요. 이분이 유명한 의사시죠? 뭐 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천연두 막은 분이시다. 그죠?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글에도 굉장히 밝으셨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친정국문이라고 하는 이론서적이 있는데 굉장한 이론서적이에요. 이 도대체 의학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글의 문법적인 이론을 이렇게까지 알 수 있을까? 이론서를 만들어서 국문학자들한테 돌려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1907년 1월달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문 연구회 하는 걸 만들어요. 이때 주시경 선생님하고 뒤에 이제 활동하게 되는 조선어학회의 전신이 되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어느 하나쯤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한글을 국가의 공식 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시점에 국가에서도 뭔가를 만들어 준비를 해요. 그게 국문연구소가 9월달에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사람들이 국립국어원 중요하다 생각 잘 안 해요. 맨날 저 사람은 우리한테 맞춤법 틀렸다고 지랄해서 필요하지 우리한테 대중이 뭐 있나 하면서 국어연구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지수경 선생님이 그때 자기 옆에 있는 학부에 있는 수많은 이 연구자들 데리고 팍 가가지고 돈 달라고 했는데 이 워낙 나라가 위급 상황이니 군비를 증가하는데도 돈이 부족한데 글자 만드는 돈, 글자 정비하는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또 실제로 공문서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만 안 되잖아요. 이게 말만 그거지 실제로는 그게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뭐예요? 이게 애국 단체라는 거예요. 국가의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그 산하기관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모아서 이제 뭐라도 해보자. 원래 한글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전국 조직을 만든 주시경 선생님 중심돼서 1908년도에 전국 단체, 학술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이래가지고 한 몇 년만 열심히 바짝 때리겠으면 우리가 이걸 해가 이겼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1909년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팀이 그래서 이때 두 팀이 있죠. 무장항쟁단체였던 의병팀은 영천에 내려와서 삼남의진을 만들고 그게 다시 대구로 와서 대한광복회를 만들고 그것이 만주로 가서 의열단을 만들고 상하이로 가서 대한광복군을 만들고 그 대한광복군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었습니다. 그 삼남의진의 의병도 누가 결국에는 만들게 된 고종임금이 밀지를 내려서 만든 의병이었어요. 그냥
의병이 아니었어요. 이 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한말 마지막 전국연합체였던 13도 창의군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외국 공사에다가 보낼 때 우리는 일개 사병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국가 조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의병단체가 그렇게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글 조직도 마찬가지.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문화를 주장하던 이 단체가 그냥 민간에서 나는 독립운동할 때야 이렇게 등장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를 만들 때 참여했던 연구 인력이 후에 어떻게 되냐면 민간단체로 숨어들어서 이제는 나라 잃어버렸어. 나라가 없으니까 숨어들어서 애국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1911년도에 주시경 선생님께서 앞에 있던 국문단체들을 쫙 모아놓은 단체 이름을 바꿔서 배달말글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게 됩니다.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이름을 한글의 모임이라고 해서 한글모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 글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신 거예요? 한글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모임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모임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1914년에 안타깝게도 주시경 선생님께서 작고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뭘 하셨을까요? 이 사이에 원래 국문연구소를 만들고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한글로 공문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맞춤법을 만들어야 되죠. 이 맞춤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써봐야 되잖아요. 써본 게 사전인 거예요. 이제 한글 맞춤법을 기본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중요했던 것은 뭘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모아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맞춤법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전이잖아요. 사전이란 말이 아니라 이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 사전의 이름을 말을 모았다고 해서 말모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 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무슨 전국 모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돌려가 자료 받고 저분이 하고 있겠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 사전을 펼쳐나가면 일단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책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미 학부에서는 돈이 그게 문화를 잃어버렸고 사전에 만든 원본이 있는데 뭐 마저 출판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개인 사비로 사전에 만들도록 돈을 냈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그렇게 개같이 욕을 하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그래도 그때 대한민국의 조선의 학자로서 나라가 나가고 난 이후에 앞으로는 그랬을지 모르나 물론 나쁜 일 많이 하셨겠죠? 모르나 그래도 이분들의 말에 되어서 개인 사비로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최초의 사전인 말모의 원고 편찬 작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육당천 선생님이 재밌어요. 이쪽으로 보면 진짜 친일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저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돈을 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개인 사비, 육당 선생님이 아무리 잘하는데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산다 뿐이지 돈이 많이 없지는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쓰진 않았는데요. 중간에 돌아가시고 날 때 이 원고가 출판을 못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앞에 있던 국문연구소 분들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이 팀에 가담을 하는 분이겠죠. 그게 이제 주시경 선생님의 수석 제자였던 한산 이윤재 선생님. 이윤재 선생님이 이때 이 원고를 이어받아서 마지막까지 원고 작업을 주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실제 제자는 이제 최연배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한산 이윤재 선생님이신데 이론적으로는 누가 전공자냐면 최연배 선생님이 더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전이라고 하는 이거에는 모든 전신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이윤재 선생님이 이어받으셨어요. 원고 자체를 물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편찬팀을 조선 일제시대 내내 그분이 하셨어요. 이때 한산 선생님은 제자로서 참여했고 그거 말고 이 뜻에 동조를 해가지고 참여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수업 때 계속 나오는 분이시죠. 김두봉 선생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 가셔가지고 북한 2인자 돼가지고
우리 북한이랑 남한의 4자회담한테 대표로 김일성 대표로 같이 내려왔던 그분 대표로 만든 분이 누구. 근데 이제 1919년 임정 수립하고 이때 여기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이제 쉽게 쫓겨요. 그럴 때 도망을 가면서 원고 일부를 들고 도망을 갔어요. 이때 3.1운동 때문에 개박살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원고 많이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좀 좋은 원고들은 이윤재 선생님하고 김동원 선생님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원고를 찾기 위해서 중간에 이윤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망명하셨던 누구를 찾아서 김두봉 선생을 찾아서 만주로 임정으로 가게 됩니다. 임정에 가가지고 원고를 주시오 했는데 이제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고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견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중에 김두봉 선생님은 이 원고 들고 북한 가버리신다 그죠? 근데 그게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론학자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다른 건 정치색은 다 달라도 이 정책만큼은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한글 정책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통일을 준비하든 뭘 싸우든 어떻게 하든 또는 외교를 하든 이야기를 나누든 소통을 하든 뭐 치고받고 쌓든 말이 되는 저 사람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세력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쪽에서도 법을 만들고 저쪽에서도 법을 만든 사람들이 조선어학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양쪽은 아니 원래 이념에 따라서 나눠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9년에 임정수립이 만들어지면서 김두봉 선생님은 원고를 들고 임정으로 가셨고 그리고 내가 북한으로 가고 이윤재 선생님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 서울에 남아서 한국에 남아있는 문인들과 함께 이 말모의 편찬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21년에 이 연구회 이름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글모에서 나왔던 분들인데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와 이분들과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이름을 바꿔서 뭘로 만든 거냐면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산 선생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세요. 요 사이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일부 살아남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원을 해야 되는데 마침 아까 이름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국어교사 중에 일개 국어교사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어교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개인적 사전을 또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이죠. 방문 조사해가지고 개인 사전 내시고 저기 대단하신 분 신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에 있는 교사분이 만들어갔는데 그 원고가 출판이 돼가지고 사전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좀 많이 빈약했어요.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고 이때 살아남은 내용이 계명불학복 하는 게 이때 만들어져요. 서울에. 그 계명불학복하는 데서 또 뭐냐면 책을 만드는데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 이 원고하고 계명불학복에서 지원해주는 걸 가지고 그 말모의 사전을 계속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요 시기쯤 이야기예요. 근데 한계가 뭐겠어요? 역시나 돈이 제일 큽니다. 사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앉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국가 사전 편찬할 때 우리 그 개당 사전 편찬할 때 3,000원 받았어요. 글자 그 사전 한 개당 3,000원씩 받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한 개 뜻풀이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돼. 아시잖아요? 그만큼 돈이 없어요. 사전 편찬할 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1926년도에 이제 조직을 개편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회원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본질은 뭐냐면 결국 독립운동이죠. 한글운동은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고 해야 되니까 우리 자체 수입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돈 벌 수 있는 방법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요걸 만드는 거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한글지로. 한글지라고 하는 기관지를 발행해서 잡지를 발행해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쉽게 얘기하면 출판사를 유지를 하고 그 운영비를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26년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5대 국경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이 뭡니까? 3.1절 그 다음에요 광복 순서대로 해보시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대 국경이 지금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인 한글날을 1900
1926년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름은 그때는 뭘 했냐면 각야, 거교, 고교 이게 언제부터 쓰이는 거냐 하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그냥 공부를 했어요. 각야, 거교 이거 조선시대에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 원문 뒤풀이라고. 예, 맞습니다. 반절표 만들어 놓고 외우는 거예요. 예. 역시 우리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때 이제 가게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때 이름을 가게날로 만든 거예요. 27년도에 간행을 하고 요 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나머지 독립활동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대구의 제일 유명한 시인 누구입니까? 이상화 시인이시잖아요. 이상화 시인하고 그때 당시 이 문화활동하신 분들은 좌익에서부터 우위까지 굉장히 폭넓게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단체, 마지막에 제일 크게 성공한 단체는 사회주의 단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독립운동 제일 많이 했던 그때 당시에 그 문인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923년도에 한 8분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시인이에요. 박씨, 이씨, 김씨 뭐 등등등 모여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글자 한 개씩 따져가지고 합쳐서 파스쿨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거기에 유명한 젊은 저희 나이 또래 문인이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운동을 만드는데 이 문화운동을 우리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춘원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는 새롭게 등장했다고 새로운 세대다 이러면서 이름을 신경향파라고 하는데 이게 23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사람들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말고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학교에 가면 학생회가 있는 것처럼 연문사랍해서 그때 당시에 청년 학생회 조직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것도 사회주의자들 활동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25년도에 23년도에는 파스큘라 24년도에는 연군사 25년도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 유명한 카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카프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활동했던 제일 유명한 문학 작가 모임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그 카프가 만들어지고 카프가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이긴 해도 어쨌든 독립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 뭐냐면은 조선어학회하고 문학 작품 활동을 해야 뭐 싫을 거 아니에요. 전부 문화적인 수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동반성장을 해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31년도에 오면 이 조선어 연구회가 드디어 이름을 바꿔서 31년도에 어떻게 되냐? 조선어 학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제일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쯤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앞에는 주시경 선생님과 한 10년 정도는 원래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제자, 그 문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걸 알려가지고 뭐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돈도 받아야 되고 외국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하다가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또래또래 모인다고 문화 가는 사람 제일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조선어 연구회가 그냥 연구회 모임이 아니라 아예 대대적으로 판 키우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다가 사전도 하나 못 만들어 보겠다. 차라리 판을 키우자.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제일 독립운동하는 사람에서부터 제일 친밀한 사람까지 다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조선어학회에서 이 앞에 이름을 더 키워가지고 뭐라 해버리냐면 조선어 사전편찬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내놓고 그러니까 숨어가 하는 게 아니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사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언을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친일 하는 사람도 불러보고 108명의 지금 발기인을 모으는데 거기 보면 춘원 이광수도 들어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진건 뭐 이런 분들도 다 대거동 종교인들 들어가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뭐 우리가 와서 지금 친일행했던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사전편찬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전편찬팀을 조직했던 분이 이때쯤에 들어오면은 이분은 학자잖아요. 이윤재 선생님 천상학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으고 이런 건 잘 못해요. 어느 조직에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때 등장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또 많이 들으신 분 알아요. 누가 이때 좀 등장을 해가지고 이윤재 선생님은 사전을 만드시고 이분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이 딴 사람 붙잡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람들 모아서 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굴까요? 최현배 선생님은 학자십니다. 그분이 이금효 선생님이세요. 독일 유학파. 그러니까 원래 국어학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때쯤 되면 국어학자들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어 학회는 국어학자들 모임이 아니라고요. 조선어 연구회까지가 국어학자들 모임이고 이제는 조선어 학회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독립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법을 만들든 그게 아니라 사전이라도 남기든 뭔가를 해야 되는 독립운동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국어학자들의 모임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혜성과 같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금노 선생이 안희재 선생이 지원을 받아서 유럽 유학을 나가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가 그때 이제 사회주의 학자가 된 거죠. 돌아와가지고는 이 상황을 보고는 내가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소명이구나 해서 조선어학회에 투신을 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젊은 대학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는 국어학회가 아니다. 이 전신되었던 사람들이 주시경 선생님 부학들이었고 사전을 만들기는 실제적인 사전팀이 국어학자들인 거예요. 저같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진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조선어학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조선에서 광복지구까지 이후까지 끝까지 대한민국의 문화인으로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애산 이인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해야 이 이야기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따로 보면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세요. 법학자예요. 이분은 법률학자신데 우리말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잘 알고 계세요? 법이 뭘로 쓰여지기 때문에 글자로 쓰여지잖아요. 법치국가인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공화국가는 법치국가인데 법은 문자로 써야 되는데 한글을 맞춤법을 제정하고 사전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나라를 되찾은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꼭 나라를 되찾고 난 뒤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인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투신하게 되냐면 사전을 만드는데 결국은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1933년도에 드디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통일안이었어요. 이 사이에 뭐냐면은 방은 이전에 한 10년 단위로 조금씩 연구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사전을 지역에 있는 방언들 막 모아서 표준어를 뭘로 할까? 표준어 사전대회 뭐 이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외국어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왔는 말을 우리말 안 되나? 이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외국 문물을 왜 판단을 하노? 외국말이 들어왔으면 외국말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나? 그래. 외국말이 우리나라말에 들어왔을 때 적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을 이때 또 만들게 20년 정도 만들게 되고요. 또 있어요. 우리말도 외국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이가? 자아들은 보니까 꼬부랑 글자를 많이 쓰더라. 소위에서 영어 철자다 그죠? 꼬부랑 글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것도 연구를 하세요. 이 연구 다 했는 게 지금 국가사전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4대 어문규범에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 마지막 파종점점, 마지막 꽃이 1933년에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지금 문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수를 한번 치세요.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카프가 서서히 카프라고 하는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퇴색하기 시작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침입하고 나오고 막 개판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짜갈려지면서 이 문인계, 쉽게 해서 이 문화예술계가 1934년대 중하게 되면 니꺼 내꺼 가가지고 막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 흔들리니까 이 판에 도움을 받고 있던 조선어학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원고가 또 유실이 돼요. 사전 편찬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만으로 안 되니까 그 안에 막 일본이 모작질해가 누구를 데리고 와가 싸움을 시키가 누구 장식을 하게 하고 누구는 안 한다 하고 둘이 싸움 못 치고 막 네 이론이 맞니 내 이론이 맞니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이다 니네 사회주의 계열이다 계속 그때도 싸웠어요. 이게 막 별거 아닌 거 안에서 싸워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이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지금 사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안에서 개판 내고 답답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1936년도에 금방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거죠. 똑같아요. 그 호작질하는 데 속에서도 그 이분들은 뭐 하시다고요? 끝까지 사전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까 33년도에 통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정원칙 40년대에 마련이 됩니다. 이 앞에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됐었다가 이 뒤에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년대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조직이 없어요. 살아남았다 하면 이제 중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티 불가능해요. 돈줄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이때쯤 되면 어떤 친일파냐? 내가 독립운동을 뒤지도록 해봤는데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친일파. 최전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적과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지치다 보니까 최전선에 싸우던 그 사람들이 포기를 냈거예요. 이게 위기 상황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변절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뭐 대대적인 변절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40년대에는 민족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일본의 정책이 대단해서 간다 하는 정책은 옛날부터 세력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요. 이때쯤 되면 지치는 거예요. 30년에 한 세대가 지나면 나라가 독립해서 우리는 독립하고 나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일본이 아무리 봐도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소문 들으니까 미국까지 친데 야 이건 뭐 어떻게 이기냐 앞으로 200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거다. 춘원 이감 선생의 증언이었습니다. 안 망할 그 사람들이 최전선에 싸워보니 일본이 안 망할 것 같다라는 거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상황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조선어학회였는데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세워서 당을 만들어서 정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변절하는 권력이 어쨌든 간에 권력을 새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을 세울 수 없다는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변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조선어학회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는 죽더라도 뭐는 남겨야 된다. 사전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41년 겨울 사전의 원고가 30여 년간의 기나긴 싸움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유실됐다가 돈 없어서 만들어졌다가 유실됐다가 만들어졌다가 유실됐다가 이 수많은 고민을 몇 번이나 거듭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원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되냐면 사전을 출간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장면은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더니만은 일본 총독부가 뭐를 해사가지고 한 3분의 1만 살짝 보여주고 고치러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치게요 해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이제 고치는 척하고 출간하려고 하다가 독립운동 사건이 들키고 그래서 싸그리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다 그죠? 그때 이 조선어학회에 있던 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학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남은 문화인, 살아남은 정치, 살아남은 법조인, 살아남은 사회학자, 이 살아남은 문화활동, 이 문화 영역에 있던 분들이 결국 다 마지막에 어디에 와 계시냐면 조선어학회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 그분들이 국내에서 있는 유일한 애국자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조선어학회는 그냥 조선 이 뭐냐면 한미 지키는 운동을 했던 단체가 아니고
국내 마지막까지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단체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국 초기에 모든 장관급 이사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잡혀갔던 33명 중에 한 분이었던 누가요? 애산 이인 선생님께서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 법무장관을 지내시면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조선학교 작곡하면 조선학교 학원 보내줄 수 있지, 이게 끝인 거예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에 법을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는 모든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게 대단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독립운동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33에 살아남은 전국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3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대구 출신 분인데 그분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예선 이인 선생님이신데 대구에 계신다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구가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한다. 황당하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다 알고 있고 대구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대구시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하면 수많은 뭐 기념사업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거 하자고 안 해요. 굉장히 희한해요. 필요 없는 걸 하면서. 왜? 필요 없는 건 하면서. 왜 필요 없는 걸? 이 34명 중에 지금 유일하게 완전히 대구 출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애산 유인 선생님. 나머지 분들은 대구와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앞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조선학교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조선학교 훈민정음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조선학교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안으로는 사전에 만들고 밖으로는 훈민정음 원본 찾는 것을 3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제일 첫 수업 때 제가 하면서 훈민정음 해라문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저 30년 동안 대외적으로 잡지 갖다 놓고 했던 활동, 신문에다가 계속 기고해가는 활동이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찾아야 된다 하는 운동을 계속 밖으로 추진해왔던 거예요. 이 두 개 양대 사업. 그 중에 한 개는 훈민정음 해례본 원판 최초의 여기는 대구에서 했고 두 번째 33분 중에 법을 만드셨던 애산 이인 선생님 대구 출신이고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한글 문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대구를 그렇게 대단한 한글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변변을 타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연도별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쭉 가서 크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걸 통시적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일반 머리를 빨리 큰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자세하게 요거 하나의 사건이 진짜 맞는지를 자료를 하나 해보고 진짜 맞는지 다 같이 그 자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공부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실을 배울 때는 크게 보는 게 좋아요. 연도별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들어놓고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갈 때는 자료를 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제가 첫 테마에서 공부를 할 때는 다 한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료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자료를 띄워놓고 막 글자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했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도순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산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생에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뭐 했고 누구 집안에 태어나가 몇 살 때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걸 좀 듣는 게 낫기 때문에 뒤에 이제 애산 선생님에 대해 준비할 때도 뭐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뭐 몇 년도에 무슨 자료가 있나 약간 이런 걸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오늘은 큰 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가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틀 속에서 마지막 이제 5강은 다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5강은 실제로 자료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애산 선생님 지금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애산 선생님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대구문화재단에서요. 대구에 그래도 대구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대구의 문화활동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또 아는 지인분이 또 하필 거기에 대문이라고 잡지를 만드는 일을 전담을 하고 있어서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애처럼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다른 거는 못 도와드리고 저희 잡지에 그 코너가 하나 있는데 문화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여기에 제가 잘 모르니까 애산 선생님을 조금 혹시 좀 이렇게 찾아서 글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원고 청탁을 들어오셨어요. 많이 적어오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총 3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연도별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정리했고 이상규 선생님께서 대구에서는 제가 이상규 선생님께 배웠기 때문에 이상규 선생님께서 애산 이인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글을 한 편 쓰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 코너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신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분을 찾아가서 증언을 듣고 체록을 해주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국문과 후배가 실제 지금 애산 선생님의 따님이 이제 살아가 계세요. 한 분 가족하고 한 분 계신데 서울에 계세요.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전화를 올려서 이제 조금이라도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했던 자료들을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가 수록을 그래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찾아서 최근에 발견된 사진을 좀 달라고 하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옛날에 학자작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 따가가지고 집에 사진이 없어. 이분은 약간 북한 쪽 방언 사투리 쓰시는데 사진이 지금 본인도 사진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데요.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그거를 이제 캐리커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사진이 많지 않으시대요. 요 글은 제목을 애산 이인 선생의 민족 변론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좀 해가지고 썼던 거였습니다. 애산 선생님은요 189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79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대충 1896년도 뭔데죠? 감옥개혁이 1894년도에 있었거든요. 고종임금 때 태어나셔가지고 한참 청소년과 청년기에 넘어갔던 그 시기에 1919 뭐가 터졌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청년기에 저처럼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뭘 하려는 그 시기가 이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 막 이분이 막 뭔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래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이 혼자 그냥 갑자기 의식이 벅 하고 생기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끝까지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윗대에서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 내가 내 대에 친일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 욕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대부분 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왔던 조선의 가문의 의식이고 선비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 우리 윗대 할배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지키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하나 밥 먹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와서 내가 변전할 수는 없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마지막까지 내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선의 진짜 선비정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그것 덕분에 나라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경주 출신이셨습니다. 함자는 이관자 준자 되십니다. 이분이 자강계라고 하는 초기의 독립 애국운동단체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때에 대구로 이사를 와서 지금 여기에 살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의 함자는 이종자 영자 되십니다. 이분도 대한협회라 해가지고 역시나 애국운동을 하셨습니다. 밑에 계속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 아버지의 동생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지금 숙부예요. 그러니까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임시정부의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고 한국 독립당을 만드시고 했던 우제 이시영 선생님께서 누구냐 하면 애산 이인 선생님의 숙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우제 이시영 선생님이 당대의 조선 10대 부호 중에 한 명이세요. 그러니까 애산 선생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남기신 전재산 가지고 지금 한글학회가 건물도 짓고 한글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붙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돈이 없어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하셨던 거예요. 대구 사일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근대 학교가 없었겠죠.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에 아주 고정 임금 되시잖아요. 없을 때는 우리나라의 향교나 이런 것들이 유명했잖아요. 그때는 대구 향교와 동제서당이라는 곳에서 한문을 공부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동제서당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동제 서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제가 이 향교 안에 있는 동제를 나타내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동제서당에서 수학을 하셨다 하는데 대구 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양반 예. 자녀들이 있고 한쪽에는 동제 하고 서재가 있잖아요. 그 동제일까요? 그 동제는 아예 일을 써요. 동제한테 동제는 아예 일 쓰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동제서당이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동에 심상소학과라는 학교가 생겼었나 봐요. 그때 근대학교 거기에 일기생으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뭐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집안이 굉장히 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또 이후에 지금으로 치면 사립 대학교쯤 되는 발동 을숙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북 실업보수학교까지도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죠. 동네 가면 공부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마 이때쯤 이제 서울에 제대로 되는 근대학교를 지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던지 서울에다가 모성 전문학교 하는 학교를 만드세요. 이 아버지께서.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서울물을 먹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의식이 굉장히 커지셨겠죠. 그리고 1912년 불현듯 돈이 있었기 집에 아직 나라를 망하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1909년도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에 문득 이분이 혼자서 동경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화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문서관이라고 하는 데서 교정원. 이게 어떤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일본 거라서 제가 내용만 하는데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교정 전문은 지금 고대 정신 아닌가? 예. 고대 정신. 여기 가서 지금 이제 교정원으로 일을 했다고. 교정원은 시설 제거하고 수정하는. 예,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이 기관이 뭐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서관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지금의 무슨 도서관, 사립도서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데서 지금 교정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을 좀 공부를 했겠죠.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좀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동아학교라는 데서 또 이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이프 중학교에라고 하는 데 입학을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야간부로 이 일본대에 전문부에 있는 법학과를 야간을 하고 메이지 대학에서도 법학부 2년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세요. 뭔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에 그때 가 있을 때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거기 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일본 대우직하는 신문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학 시절에 다니면서 글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하다 실수했어요. 조선 통독부의 함정을 세계에 용서하자는 그 기고를 당당하게 신문에다가 내가지고 일본에서 기고를 하신 거예요. 일본어로. 간이 크시죠? 보통 래퍼가 아니신 거예요. 젊은 사람, 근데 일본도 아무리 막 그런 걸 해도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막 그렇게 대놓고 막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원 과정을 이제 일본에서 국학원한테도 계속 대학원 과정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집안이 잘 살았다는 증거인가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진짜 양반 가문의 자식인 거죠. 네,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1918년 9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공부 다 한 단계에서 딱 마무리 지켜주고는 내가 이제 나라에 돌아가서 뭘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잘 나갔을 때니까 조선산업은행 종로지점에 회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반 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신데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 자꾸 취업해가 돈한 번이가 좀 뭐락하세요. 아마 이때쯤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도 뭐락하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카니까 돌아와서 이제 뭐라도 하고 있었겠죠. 취업을 했고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계속 너무 나라가 공부하다 하니까 지기 공부를 하는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돌아와가지고 취업을 턱 하고 나니 이제 집 부모님 안심을 좀 하셨겠죠. 그렇게 했던 시기에 드디어 1919년 뭐가 발생합니까? 3.1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유명, 이분 스스로 자기 일대기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법정에 서서 저들과 싸우리라. 이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뭐를 하고 살까를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의 독립 그 3.1운동이라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조선 가문의 자제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왜? 3.1운동 다 잡혀 들어갔는데 아른데 했는데 잡혀 들어가지고 다 고문당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시 일본행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떨어졌어요. 중간에 한 번 떨어집니다. 시험 한 번 떨어지고 1923년 2월 28살의 나이로 일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고등국가에 다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박수 한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변론이 첫 사건이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그게 1923년 5월 있었던 바로 의열단 사건입니다. 1919년 지린성에서 김원봉 선생과 이성호 선생 등이 모여서 뭐 다른 강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 뭐 저기 대한광복회에 있던 분들이 막 미장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한국 내에서 쑥 몰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주에 가가 지린성에서 그때 당시에 누구시죠? 이시영 선생님이죠? 누구죠? 갑자기 누구 선생님 그 집에서 다시 이제 의열단을 조직하게 되잖아요. 그 의열단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막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폭파 사건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대구에서 최윤동 선생 이분이 이제 대현 국회의원직을 했었어요. 거기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하고 있었던 대구 조선은행 제가 타이핑을 좀 많이 틀렸어요. 폭파 사건을 기도하다가 발각돼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대구로 내려와서 허헌 그리고 김병효 선생님들과 함께 뭘 하게 되냐면 변론을 이분이 대한민국 3대 변호사시죠. 그 당시 함께 공동 변론을 하게 됩니다. 김병효는 나중에 대법원 원장님. 대법원 원장님 하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한 센터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대구법원에서 일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혹독한 고문을 비판을 하는데 이때 아주 재밌는 사건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옷을 홀라당 벗겨버립니다. 법정 모독죄입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봐라! 하면서 고문당했는 거 보여준다고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벗겨가지고 고문으로 피멍이 드는 장면에 모여서 나체목판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법조인들을 아주 황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첫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25년 7월달에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이 유명한 언론사들 안에 독립운동에 뜻이 있던 분들 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는 일본에 마음에 안 드는 글이 좀 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검열당하고 정단당하고 폐간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발생했는데요. 25년도쯤에 이제 25년도에 한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 문인들 막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카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 언론계에서도 동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약사람은 있어요. 힘이 빠지면 살짝 물러났다가 이 사람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힘이 좀 빠지면 나쁜 짓 좀 했다가 또 뭐서 이쪽에서 뭐 좀 밀어붙이면서 좀 도와줬다가 예, 언론의 희한해요. 그게 사는 방법. 그렇죠. 이제 언론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사는 방법. 이 양반들이 사는 방법이 지금도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당이 당했을 때 언론 탄압의 빛이 반발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대규모 후탄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언론 탄압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런 거 잘해요. 뭐 제부터 들고 일어나요. 그때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진태라는 분, 서정이라는 분, 김한규라는 분들이 종로경찰서에 체포가 되어 왔는데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드디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사전편찬위원회를 발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막 25년대에 막 카프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할 때 막 여기 이제 이국노 선생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전 문화인들 막 다 모아가지고 좀 만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전편찬위원회 따로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 사전편찬위원회가 어디 있었냐면 조선어학회 안에 있었어요. 공간이. 같이 세트로 갔어요. 근데 조직은 다른 조직. 조선학회는 정말 국어학자들과 전통적인 그리고 이제 독립문화 일적 세력이고 이 사전편찬위원회는 사전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많은 문화단체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조직이었어요. 그 내외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뭘 했을까요? 돈 냈죠. 그냥 돈 낸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됐냐면 그때 당시 물산 장려운동, 과학혁신운동 이거 전부 다 해요. 아니 뭐 과학과 관련된 새롭게 만들어진 신문물 도입하기 위한 잡지 발간 이런 거 다 돈이 되시고 물산 장려운동도 초대 회장을 맡아가지고 돈 내가 잡지 만들고 뭐 경제 분야, 과학 분야, 한글 분야 안 할 게 없으신 거예요. 조선 10대 좀 되는 집안에 있어 자지다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1926년도에 순종임금께서 승하하십니다. 에도의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이 에도 물결을 하러 왔는 사이에 또 어떤 젊은이들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다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당시 중앙, 휴문, 중동, 양정, 배제, 고인학교 학생은 200여 명이 대거 뭘 해버리냐면 병문을 뿌리고는 만세운동을 벌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젊은이들 했겠죠.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60만세운동. 이 60만세운동의 변론도 맡으셨습니다. 이 변론문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법정을 따지잖아요. 뭐 가면은 지금 현재 변론하는 법이 웃겨요. 이 법의 형사법 소송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할 수도 있는데 판사 되게 해석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변론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니까 딱 정신해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주권을 잃은 백성은 옛 주인마저 잃었다. 이 어린 학생들이라도 어찌 한 방울의 눈물과 분노가 없겠느냐. 일본은 비분한 눈물마저도 처벌하는 그런 나라야 라고 변론을 합니다. 이게 법정에서 먹힌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죠? 근데 이 일제시대 이게 먹혔어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따질 때 이분들은 뭘 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그 법관들이 다 제정신이 안 사는 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야 저런 문중이 많이 모는데 젊은 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임금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가슴에 통안이 있어서 잠시 그 만세운동 했다고 처벌할 것 같으면 너가 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의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맞다. 그래 저거까지 다 해보고 나면 우리 다 죽고 이래 나가면서 이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이분들의 변론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변론들을 보면 희한하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법조안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변론이잖아요. 민족 변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27년도에 막 이런저런 막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대표적인 모임이 뭡니까? 드디어 좌우법조가 만들어진 신관회가 만들어질 때 이 창립에 중앙위원회를 맡게 됩니다.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국민단체에 이후에 정치활동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1929년 6월 일제 최대의 항해 사건인 형평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광주경찰서에 630명이 대거 검거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광주까지 달려가십니다. 전국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뭐 어디 특정 지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광주 변론을 맡으셨고 1930년도에는 수원 고등독립학부 학생들이 흑농사 사건을 발생했을 때 변론하시게 됩니다. 이건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하도 막 돌아다니면서 오만 돌아다니면서 민족 변론에 변론 다 하고 다니니까 이제 드디어 찍혔겠죠.
찍힌 거예요. 찍혀가지고 이때 이 사건을 해가지고 법정 불응별로 문제에 찍혀서 6개월간 정직당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변호사 활동을 이제 뭐 하니까 변호사 활동 못하는 그 시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나를 좀 딴 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 경제력을 부흥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기 어렵다. 자강으로 우리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찾아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뭘 만드냐면 물상장려회를 만들게 됐어요. 조선물산장려회. 물산장려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일본주도 하시는 거예요. 잡주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한다 그죠? 좀 쉬었잖아요. 중간에 정직 먹고 좀 쉬었잖아요. 그리고 1931년도에 이제 해성 다시 등장했을 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변호사계의 보다 정말 진정한 애국자다. 이래 돼가지고 조선 변호사협회의 회장에 취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935년 조선어 사전편찬을 위한 비밀 후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35년도가 언제냐면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카프가 안에서 막 내부 싸움을 해가지고 와해가 돼가지고 카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변절하는 시기예요. 그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문학,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고 하는 박영익 선생이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카프를 탈퇴하면서 이 카프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보세요. 이 중요한 현상이잖아요. 대외적인 활동이 확 일어날 때는 어디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뭐 이래 먹고 살던 저래 먹고 하면 됐는데 이때 주변에 중요한 문인들이 다 와야 되고 나면 이제 당장 뭐 끊겨요? 돈줄이 끊기잖아요. 그래 이제 뭐가 필요해진 거예요? 돈줄이 필요하죠. 그때 뭘 하신 거예요? 따로 조선어 사전편찬을 위한 비밀 후원회를 또 조직해서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 돈들한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독립운동단체도 보내야 되고 대학 임시정부로도 보내야 되고 별의별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일단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면 무기도 사고 별의별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한테 안 먹으려고 하면 또 일본한테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뜯기고 저래 뜯기고 맨날 돈 뜯기고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잡수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래 필요하다 하면 후원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 보면은 안 그래도 같은 나라 독립운동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 사전 만들 그 중요하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먹고 사는 게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당장 우리가 광복이 된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법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무슨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법을 한문으로 만들 거예요? 영어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바라보기는 힘들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멀리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됩니다. 또 그러면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내부적으로 이제 막 그때부터 시끄러지잖아요. 누가 이 정권을 잡을 것이야 이걸 놓고 했는데 당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때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당무부장을 맡게 됩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뭐 본심이 어떻고 친일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심이 어떻고 저 뭐 문화활동하는 사람 연주 권력 잡아가 정치계에 나가가 뭐 국회의원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한 게 뭐냐면 누가 그 와가지고 도대체 이 국회의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안락하고 전부 7일 세력이라고 국내에서 전부 일본인들 밑에서 극하니까 법을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들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 붙잡고 법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걸 뺐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연주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반민주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시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둘이 팍 붙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망 좀 살리도록 했는데 절대 안 된다 했다가 그날 저녁에 경비부대 그대로 뛰고 들어가지고 집까지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폭상에 앉아가지고 강제로 그 위원장 초대 위원장 자리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어떤 이유로 반민특위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친일파 중심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월에 미군정 특별범죄심사위원회의 수석 대법관견 심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 의존해 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정 산하에서도 미군도 이분의 그러니까 정치적 위치는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직 인정을 못 들어왔어요. 인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군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 내에서 오랫동안 독립활동해가지고 친일 세력 아닌 사람들이 조선학교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946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십니다. 그리고 1948년 초대 법무장관이 되시고 법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십니다. 결국에 누가 법을 만드신 거예요? 조선학교인들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1948년 6월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반민특위의 초대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민특위 위원장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를 좀 살리도 했는데 그마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경비부대를 끌고 집에 쳐들어갑니다. 집을 쓱대만 맞은 그러다 안 되냐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을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도 그 대한민국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죽이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퇴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뿔나겠죠? 야 정말 저게 지금 대통령 됐다고 지금 나라 빨아들여 호딱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약간 그때부터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성향은 누가 봐도 지금 사회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셔요. 이분은 공산주의하고는 인연이 먼 분이에요. 근데 이 팽당해 보니까 이 세력들이 결국 어디에 합류하게 되냐면 민족주의 계열, 김구 선생님 이하 민족주의 계열들이 안타깝게도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의 아픔이고 지금 민주당 진보 계열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민주당 계열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보수당하냐면 이분들이 이때 합류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진짜 작심하고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정치판에 나가보지! 라고 마음을 먹고 1945년 3월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1957년 이범석이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범야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범야권 운동. 쉽게 해서 이게 지금 여권이 좀 약간 이상하게 가니까 보수, 진보 이런 논리 없고 야권 쫙 모이는 일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4.19 당시 제야운동가들과 하야운동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로로 잡혀들거든요. 그때 잡혀들었는데 이분 또 뭐 하셨겠어요? 나이가 많으셨을 텐데 그때 또 뭐 하신 거예요? 변론을 하시고 대정부 건의안 말고 목숨 내놓고 야 진짜 한번 해보자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참여연설까지 또 당선되시고 그리고 1963년 민정당 창당에 참여해서 최고위원이 되셨고요. 범민족 단일 야당 운동을 추진하셨는데 이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하셨어요. 이때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렇게 했지만 한 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주변에서도 그래도 이분이 해오신 공적이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 정비 차원에서 뭘 해야 되겠죠? 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뭘 하셨냐면 1969년 이분에게 무궁화 국민勳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1972년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국가 일의 중요한 중대사에는 뜻을 펼치시는데 그때 이분이 생각하셨던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의 문제 자기가 죽기 전에 고민했던 민족의 문제가 바로 통일 문제였어요. 근데 저때 이미 통일을 위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은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는 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원래 다른 편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당을 만들고 당이 자기 군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임정이랑 저 북쪽의 만주랑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 합의 벌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양쪽에도 다
다 뭐가 필요합니까? 무장항쟁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도 국내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문화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북한에 가서도 뭐가 되고 대빵이 되고 남한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글학자들이 많이 넘어가서 뭐 홍기문 선생 이런 분들이 국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 홍기문 선생님 중국에 가지고 넘버 2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앞에 얘기했던 김두봉 선생님은 김일성하고 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초대 김일성 대학교 초대 총장도 지내시고 이래가지고 숙청장이에요. 예, 뭐 북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던 북한 놈은 다 숙청장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많이 근데 그 숙청당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정치적인 토대이 많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질성을 잃지 않게 됐는데도 이분들이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이 후예들이 남쪽도 북쪽도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뭐냐면 토대적인 측면에서 남북 통일 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되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가 진행해왔던 이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결의말 사전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전 편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잘라버렸어요. 이번에 지금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정치 논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겉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100년지 대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전통 계승자들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치 논리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건 뭐 정치 관련해서 단좀 시켜주시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 애사 선생님도 진행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애사 이 선생님이 관심 못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기 때문에. 진보 사회주의자 아니잖아요. 진보는 진짜 좋아할 수 없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싸웠잖아요. 보수 쪽 좋아할 수 없죠. 그러니 뭐 하늘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해놓고도 하늘 붕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1979년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이제 이분이 재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 재산을 어딘가에는 남겨야 되는데 나라를 쓰고 싶으셨어요. 그때 마지막 고민하시다가 이분 진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후에 후학들에서 많은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한글학회에 이 앞에 가게 했을 때 나왔던 말모이 원고, 친필 원고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학회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이 학자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유산들이 발견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보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견했던 원래는 멀리 찾아갔는데 해례본 찾아갔지만 뭐 이딱 하고 소식만 하나 들으면 한글로 적혀있는 뭐 이딱 하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하는 거를 알게 돼가 지금 그게 지금 쭉 쌓여가지고 이거 뭐가 됐냐면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활동하는데 다 뭐가 들어갑니까? 몸이 들어가요. 그런 일들을 뒤에서 꾸준히 배우셨던 거죠. 저희 가족 관계는 정확히 사진을 보고 잘 모르겠고요. 가족 사진이 남아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시영 무슨 보는데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이시영 선생님 되게 많이 잘 보셨어요. 딱 가족이라고 하면 티가 나요. 뭐 이분 말고도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돈을 많이 냈다 뭐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3천만 노포가 힘을 모아서 정말 곳곳에서 많은 것들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지역에서 지역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좀 추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대구도
대구도 이런 분이 계시면 좀 현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된 이유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더 계시면 다른 분들이 이거는 못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건 애상 선생님의 어떤 가치에 오히려 침해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도 이제 우리가 좀 대구의 출신으로서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